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줄거리 요약과 해설을 자연스럽게 섞은 내레이션으로 연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대본은 스포일러를 포함합니다. 아직 작품을 읽지 않으셨다면 시청 여부를 먼저 결정해주세요. 자, 숨을 한번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눅눅한 여름, 좁고 낮은 다락방에서 한 청년이 천천히 문턱을 내립니다. 그의 이름은 로지온 라스콜리코프. 가난과 고립이 일상이 되었지만 머리는 날카롭고 자존심은 높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오래 키워온 위험한 생각을 더 이상 밀어낼 수 없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특별한 인간은 보통의 도덕을 넘어설 권리가 있다. 더 큰 선을 위해 작은 악은 허용될 수 있다. 이념의 옷을 입은 이 속삭임은 그를 한 사람에게로 데려갑니다. 탐욕스럽고 잔혹한 전당포 노파. 라스콜리코프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저 해로운 존재를 치우면 더 많은 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계산은 논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 입은 자존심과 절망이 만든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이 소설은 그 합리화가 현실을 만나 어떻게 부서지는가를, 그리고 부서진 뒤에 무엇이 남는가를 보여줍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을 재고 동선을 점검하고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차갑고 또렷해 보이지만 사실 그의 심장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침묵이 한 겹 벗겨지고 그의 세계가 균열을 냅니다. 노파는 쓰러지고 피가 선명한 색을 드러내는 그때 예상치 못한 발걸음이 들려옵니다. 노파의 여동생 리자베타. 그는 얼어붙은 채로 또다시 손을 움직이고 범죄는 두 건의 살인이 됩니다. 위대한 이념의 포장지는 이 장면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해설로 말하자면 이념이 현실을 건너뛰면 현실이 이념을 처벌한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범행의 완벽성이 아니라 양심의 후폭풍입니다. 범죄 이후 라스콜리코프는 열병에 쓰러집니다. 고열, 환청 같은 불안, 사소한 소리에도 덜컥 내려앉는 심장. 그의 주변은 원래와 다름없이 흘러가지만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친구의 안부는 신문처럼 들리고 가족의 걱정은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잔혹한 묘사보다 인간이 스스로를 속이는 순간을 오래 비춥니다. 논리는 계속 속삭입니다. 넌 특별해. 내 계산은 옳아. 하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죄와 벌의 핵심 리듬입니다. 머리는 변호하지만 양심은 집요하게 두드린다. 여기서 한 인물이 들어옵니다. 라주미힌. 라스콜리코프의 친구이자 정상성의 대리인. 그는 거창한 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쉬고 흔들리는 친구가 있으면 부축합니다. 그의 선함은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해설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선함은 웅변이 아니라 누적이며 누적된 선함은 어떤 이념보다 강하다. 라주미인이 그 옆에 서 있는 동안 라스콜리코프의 특별한 인간, 신화는 서서히 초라해집니다. 그는 그 따뜻함 앞에서 작아지고 동시에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듣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곁의 사람들에게 라주미인 같은 일상의 선의를 건네고 있는가? 한편 술에 취해 스스로를 비웃듯 웃던 남자 마르멜라도프의 고백은 라스콜리코프의 가슴에 못처럼 박힙니다. 나는 나를 벌하고 싶소. 가난과 무력, 그리고 가족에게 미친 파장. 그의 집에서 라스콜리코프가 본 것은 통계가 아닌 얼굴, 수치가 아닌 눈물입니다. 그는 소냐가 가족을 위해 감내한 선택을 목격합니다. 이 경험은 차갑던 이념 바깥의 세계, 곧 타인의 고통이 가진 구체적 무게를 그의 가슴에 얹어 놓습니다. 머리로는 무시할 수 있었던 것들이 눈앞에 목소리를 얻는 순간 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또 다른 축으로 미끄러집니다. 두냐를 둘러싼 무진의 계산된 구원과 압박.
루지는 체면과 숫자로 선의를 포장하지만 그의 선의는 거래일 뿐입니다. 타인의 존엄을 자신의 성공 도구로 쓰는 태도. 해설의 대칭을 세우자면 루진의 얄팍한 도덕은 라스콜리코프의 이념과 닮았습니다. 선함을 말하면서도 사람을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에서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대조를 만들며 독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값싼 재료처럼 쓰고 있지 않은가? 이제 수사판사 포르피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증거를 모으지만 성급하게 죄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라스콜리코프의 사유 한가운데로 들어가 말없이 의자를 놓습니다. 당신은 머리가 좋습니다. 이 사건에는 어떤 이념이 끼어 있지요? 그 이념이 정말 사람을 살리나요? 아니면 파괴하나요? 포르피리는 논리의 문을 열어둔 채 양심이 스스로 걸어 나오길 기다립니다. 그의 방에서 오가는 대화는 신문이면서 동시에 상담이고 논리 싸움이면서 동시에 구원 제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설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자백은 처벌의 시작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법이 인간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법을 통해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을 포르피리는 인내로 가리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점점 더 흔들립니다. 라주미인의 땀 냄새 나는 친절, 포르피리의 조용한 추궁, 그리고 무엇보다 소냐의 연민. 소냐는 이 소설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인물입니다. 가난과 낙인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지만 그녀는 무너진 사람들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스콜리코프가 그녀 앞에 앉아 부활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납니다. 그 균열은 죄책감의 파고가 아니라 희망의 실금입니다. 소냐의 방식은 단순합니다. 화려한 논증 대신 함께 짊어지자는 눈빛. 해설을 덧붙이면 구원은 논증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입니다. 어느 날 라스콜리코프는 사거리 한복판에 멈춰 서서 땅에 입을 맞춥니다. 미신이 아니라 자기 기만을 내려놓는 작은 의식. 그는 비로소 세상과 자신을 같은 높이에 세웁니다. 특별한 인간의 신화에서 내려와 보통 사람들의 평평한 땅을 밟는 순간 이 자세가 바로 자백을 향한 발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결심은 늘 더딘 법. 포르피리는 여전히 그를 다그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한 자백만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거울, 스비드리갈료프를 보겠습니다. 그는 매력도 있고 돈도 있고 때로 뜻밖의 관대함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대함은 공허하고 그의 자유는 허무로 끝납니다. 욕망과 권태가 뒤엉킨 끝에서 그는 자신을 소모시키며 목적 없는 선의와 목적 없는 악의가 결국 같은 냄새를 풍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스비드리갈료프는 라스콜리코프의 어두운 미래형입니다. 양심 없는 자유는 결국 자기 파괴로 귀결된다. 그의 말로는 말보다 더 선명하게 이 진실을 보여줍니다. 독자는 여기서 묻게 됩니다. 논리만 남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답은 이미 그의 뒷모습 위에 놓여 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자백. 법정의 기록으로 보면 한 줄이면 충분한 그 말이 그의 내면에서는 긴 겨울을 지나온 발걸음입니다. 자백과 함께 그는 죄인의 신분을 얻지만 역설적으로 처음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스스로 지어 올린 특별한 인간의 탑이 무너지고 보통 사람들 사이에 서게 된 것이죠. 해설은 간단합니다. 양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벌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 된다. 법의 형벌은 질서를 회복하지만 양심의 벌은 인간을 회복합니다. 두 벌이 만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제 무대는 시베리아로 옮아갑니다. 유영지의 시간은 느려서 거짓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노동의 땀, 묵직한 피곤, 그리고 아주 작은 친절들이 하루를 채웁니다. 라스콜리코프의 감정은 하루아침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습관이 바뀌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별 의미 없던 장면들이 의미를 얻습니다. 그 곁에는 늘 소냐가 있습니다. 소냐는 복잡한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한 걸음씩 곁을 지키며 사람은 사람 곁에서 다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어떤 날은 성경을 펴지 않고도 오늘은 괜찮았죠? 라는 짧은 문장만으로 글을 일으킵니다. 그 한 문장에는 용서와 책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작품의 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와 벌은 범죄 소설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사실은 양심의 소설입니다. 라스콜리코프의 특별한 인간 이론은 허술한 철학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보편적 유혹의 극단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순간 타인의 고통을 수단화해도 되는가? 도스토옙스키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니요. 인간의 존엄은 계산의 변수로 취급되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니 작은 악은 언제나 작은 악으로 남고 큰 선을 향한 길은 결코 악을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배움입니다. 옳음은 머리로 증명될 수 있어도 선함은 타인의 곁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배움은 벌의 의미 변화입니다. 법적 형벌은 사회를 위한 장치이지만 도스토옙스키에게 벌은 영혼의 수술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백의 수치가 아니라 자유의 시작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어떤 장면에서 내가 틀렸다고 말해야 할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을 늦출수록 해방은 멀어집니다. 죄와 벌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틀림을 인정하는 용기, 잘못을 복구하려는 용기, 관계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용기 말입니다. 세 번째 배움은 구원의 구조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독주가 아니라 합주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혼자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라주미인의 상식, 포르피리의 인내, 소냐의 연민이 합쳐져 하나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발걸음은 라스콜리코프가 했지만 다리를 세운 것은 타인들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우리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구나 어느 날 자기 합리화의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럴 때 곁에서 건네는 작은 친절, 따뜻한 밥, 조용한 경청, 말없이 함께 걷는 밤길, 그 모든 평범함이 구원의 형태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거대한 영웅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너는 오늘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 주었는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세상을 위해 작은 악은 허용될까? 라스콜리코프는 이 질문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와 다른 질문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위한 작은 선은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두 질문의 간격이 바로 이 작품이 남기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느 쪽으로 한 발을 내디딜지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와 벌은 옛 러시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가난의 얼굴이 든, 자존심의 그림자 든, 성급한 정의 든 형태만 다를 뿐 우리는 모두 라스콜리코프가 쓴 논리를 언젠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들이댑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단 한 줄. 논리는 계산으로 완성될 수 있어도 인간은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닫는 한 문장을 남깁니다. 작은 악의 변명은 오래가지만 작은 선의 습관은 더 오래 남는다. 라스콜리코프가 마침내 배운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인간의 신화를 내려놓고 보통의 사람들 사이로 돌아오는 일. 법의 벌과 양심의 벌을 함께 수용하고 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 여러분이 만약 그에게 한마디 건넬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할 때 우리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말 한 줄이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가장 인간다운 구원의 방식일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줄거리와 해설을 엮은 연속 내레이션 대본이었습니다. 이 대본은 약 20분 읽기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성우의 부드럽고 안정적인 톤에 맞춰 호흡과 문장 길이를 조정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막용으로 한 문장 10, 14자 기준으로 재단하거나 인물 카드, 키워드 카드, 문구를 별도로 추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고전을 함께 걸을까요? 오늘의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옳음은 머리로 증명되지만 선함은 타인 곁에서 배운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야기의 골목들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라스콜리코프가 범행 이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사건들 중 하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잔혹한 아이러니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말이 주인의 폭력으로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그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는 분노하지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이 방금 저지른 폭력의 기억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처럼 외부의 폭력과 내부의 폭력을 교차시키며 독자로 하여금 폭력의 합리화가 얼마나 손쉬운지, 그리고 그 합리화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의 손발을 무는지를 보게 합니다. 마르멜라도프의 장례를 둘러싼 에피소드도 라스콜리코프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 장례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 앞에서 그는 충동적으로 돈을 내놓습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내죠. 하나, 그는 끝내 완전한 냉혹함으로 굳어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둘, 선행이 죄책감의 보상 수단이 되는 순간 선행 자체가 얼마나 비틀려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도와놓고도 어딘가 더 불편해집니다. 내가 왜 이걸 했지? 누굴 위해?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루지는 장례식 자리에서 치졸한 음모를 꾸밉니다. 소냐에게 몰래 돈을 끼워 넣고는 곧바로 그 돈이 도둑 맞았다고 고발하려 하죠. 그는 체면과 합리성의 언어를 사용해 타인을 모욕합니다. 하지만 라스콜리코프와 주변 인물들의 단호함 앞에서 그의 기교는 드러나고 루지는 망신을 당합니다. 이 장면은 합리성이 언제 비열함의 가면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루진에게 합리성은 진실을 찾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체면을 지키기 위한 방패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소냐의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큰 진실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라스콜리코프와 포르피리의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은 더욱 정교한 심리전으로 진행됩니다. 포르피리는 증거의 나열 대신 라스콜리코프의 논리의 균열을 한 올 한 올 잡아당깁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특별한 인간이라면 왜 병드는가요? 왜 불안해하나요? 이 질문은 소설 전체를 관통합니다. 특별하다는 신화에 취한 인간이 결국 마주하게 되는 건 특별함이 아니라 보통의 몸과 보통의 양심이라는 사실, 인간의 조건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자각은 라스콜리코프를 결단으로 밀어붙입니다. 스비드리갈료프는 마지막에 두냐를 쫓아와 자신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두냐는 죽음을 각오한 단호함으로 맞서며 그의 환상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이 대치는 단순한 추문이 아니라 철학의 결투에 가깝습니다. 타인을 소유하려는 욕망과 타인의 존엄을 지키려는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스비드리갈료프가 결국 선택하는 길, 자기 소멸은 단호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양심 없는 자유는 끝내 자유가 아니라 공허였음을, 그가 사라진 뒤 남는 것은 침묵 속에서 더 또렷해지는 두냐의 존엄입니다. 결정의 날이 다가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소냐와 함께 도시의 사거리로 나갑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고 말발굽소리가 먼지처럼 공중에 떠다닙니다. 소냐는 그의 곁에 서 있을 뿐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침내 라스콜리코프가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춥니다. 내가 세상에 죄를 지었어. 그는 경찰서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스스로 문을 엽니다. 그 순간부터 벌은 더 이상 외부에서 떨어지는 돌덩이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벌이 해방이 되는 역설 도스토옙스키가 수없이 변주해온 테마다운 장면입니다. 유영지에서의 시간은 단단하고도 지루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처음에는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사상적 실험의 실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립니다. 타인들의 묵묵한 노동, 병, 작별, 아주 소박한 기쁨들이 그를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소냐의 편지는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작은 종소리처럼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어느 날 그는 누군가가 힘겹게 나무를 옮기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손을 보탭니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들이 인간을 다시 인간으로 돌려놓습니다. 라스콜리코프의 내면에서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고통받았어. 그는 오래도록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독점이 끝나고 타인의 고통이 자기만큼이나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날 그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날 밤 그는 소냐의 묵주를 손에 쥔 채 낮고 흐릿한 목소리로 기도를 흉내냅니다. 믿음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미세한 변화가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부활의 첫 불빛입니다. 이제 이 작품이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실천적 질문들을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숫자와 사례로만 소비하고 있지 않은가?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판단은 멈추고 관계가 시작됩니다. 둘째, 우리는 틀렸음을 말할 용기를 갖고 있는가? 늦었더라도 내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셋째, 우리는 일상의 선함을 습관으로 만들고 있는가? 라주미인의 꾸준한 친절은 번쩍이는 개념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마지막 클로징을 위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위해 작은 악은 허용될까? 라스콜리코프는 이 질문의 예라고 답했고 그 답은 두 건의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 길을 돌아 다른 답을 배웁니다. 사람을 위한 작은 선은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 이 두 문장 사이의 거리가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당신이 오늘 누구의 다리가 되어 주느냐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대본을 다 들은 지금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 한 사람에게 작은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 사소한 실천이 누군가의 벌을 해방으로 바꾸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도스토옙스키의 세계를 줄거리와 해설로 따라왔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길게 남는다면 그건 거대한 사상 때문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장면들 때문일 겁니다. 뜨거운 여름의 공기, 사거리의 먼지, 묵주를 쥔 손, 밥을 챙기던 친구의 말 없는 친절, 포르피리의 조용한 기다림, 소냐의 눈빛.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한 인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은 오늘 우리의 도시에서도 여전히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에필로그처럼 아주 짧은 장면 하나만 더 상상해 봅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유영지의 하늘은 흐릿하지만 눈발은 잦아들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는 길, 라스콜리코프는 누군가가 떨어뜨린 작은 단추를 주워 주인에게 건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어서 누구도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봅니다. 이런 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예전에 그는 말했겠지만 지금의 그는 그 질문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을 향한 방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 그는 침상에 누워 눈을 감고 아주 오래전 소냐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함께 짊어져요. 라스콜리코프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작은 일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거창한 이념이 아닌 작고 구체적인 선함. 거기서부터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제 정말로 끝맺습니다. 논리는 계산으로 완성되지만 인간은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늘의 한 문장을 가슴에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20분 어떤 고전을 함께 걸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 모릅니다.